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겪는 배신. 넌 착해서 그래.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친구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끔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던 이유는 제가 정말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주느라 어떤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그저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걸요. 생각해보면 우린 다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다가온 걸까?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면 상처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배신, 그걸 막을 수 있는 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다가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대놓고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다정하고 공감 잘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관계 초반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더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인가 봐.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선 내가 계속 주는 쪽이고 상대는 받는 쪽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회사 동료 A는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제 일도 도와주고 커피도 자주 사주고 웃으면서 말도 잘 걸고요. 그런데 점점 제게 부탁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 엑셀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보고서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엔 그냥 부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안 해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상대가 먼저 잘해준 것 같지만 그건 빌드업이었을 뿐 실제로는 내가 지속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착한 사람이 왜 자주 당할까? 이런 일은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첫째,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가 불편할까봐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계를 잃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이 불편해지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주려 하죠. 그리고 상대가 은근히 부탁할 때 딱 잘라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 그 사람이 기대하는 기본값이 됩니다. 쟤는 원래 저 정도는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왜 안 해줘?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희생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 내에서 불균형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타인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죠. 구별의 첫 번째 기준, 조건부 관심. 진짜 날 아끼는 사람은 내가 뭘 주지 않아도 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날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뭘 줄 수 있을 때만 친절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상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나요? 서운해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시하거나 연락이 뚝 끊기거나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그건 조건부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기 전엔 친구가 자주 밥도 사주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취직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처음엔 기뻤어요. 축하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꾸 부탁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바쁘지? 혹시 나 자취방 옮기는데 도와줄 수 있어? 야, 너 회사에서 이직 정보 같은 거 없냐? 마치 제가 뭔가를 줄 수 있으니까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용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 구별의 두 번째 기준, 내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관계의 투자자가 아닙니다. 수익이 날 때만 투자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바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죠. 진짜 관계는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팠을 때 그 친구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근데 제가 회복되니까 다시 연락 와서 이번 주에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누군가 바빠서 잠깐 연락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내가 지칠 때마다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이용이었습니다. 잠깐,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지금 이 순간 혹시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 하고 항상 당신이 먼저 이해하고 항상 당신이 먼저 맞춰줘야 하는 관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당신이 힘들 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조용한 체크리스트.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도움이 안 될 때도 여전히 연락하나요? 내가 힘들 때도 함께 있으려 하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무게입니다. 어떤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말을 맞추는 게 스트레스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관계. 그게 바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나를 이용하게 놔두는 사람보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참는 내가 더 아플 때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미션은 이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돌아보기. 착한 사람도 단호해질 수 있다. 나를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나를 무시했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까? 이런 질문은 관계의 끝에서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내 안에는 이미 상처와 자책이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후회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착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먼저, 착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안해진다.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할 이유가 없는데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더니 상대가 표정을 굳히거나 서운해하죠.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너무했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하나? 사실은 그 상황에서 미안할 건 상대방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 아이콜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함과 단호함을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이 불편해질까봐 자신이 힘들어도 무조건 맞춰주는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No is a complete sentence. 아니요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우린 거절할 때 항상 뭔가 붙이려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걸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하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아, 바빠서 못 해주는구나. 그럼 다음엔 해줄 수 있겠네. 지금은 힘든 상황이구나. 그럼 다음 주엔 시간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짧고 분명하게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훈련법. 이건 연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해보세요. 그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을 거울 보며 아니면 메모장에 써가며 하루에 3번씩 말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쓰기 전 뇌는 미리 시뮬레이션된 언어에 반응합니다. 이걸 심상 리허설 효과, mental rehearsal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동작을 상상하며 반복하는 이유도 실전에서 주저하지 않기 위함이죠. 말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문장은 실제 상황에서 절대 입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한 건강한 단호함의 문장들. 실제로 단호해진다는 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문장은 차가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흔들리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건 제 기준을 넘는 일이에요. 그 부탁을 들어주면 제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서로에게 건강하길 바래서 제 입장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호함을 자주 표현할수록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 그들은 이런 말에 반응합니다. 너무 예의 차릴 거 없어. 에이, 그냥 한 번만 도와줘.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넌 원래 착하잖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지. 이 말들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지만 사실은 압박입니다.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안에 조용한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미움받을 용기. 결국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인정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희생해야만 인정해줍니다. 그건 진짜 인정이 아니라 이용 계약에 가깝습니다. 때론 사람들 눈에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 용기가 진짜 따뜻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례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착해서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도 건강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그 착함을 더 오래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오늘의 결심,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일엔 미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 오늘 하루 속으로 여러 번 되뇌어 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당신을 지키는 연습이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거리를 두는 법. 착한 사람도 손절 대신 선긋기를 택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계속 곁에 머물렀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괜히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금씩 거리를 두는 척만 하다가 다시 휘말리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손절도 못하고 가까이 있기도 힘든 관계에 갇혀버리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단단하게 나를 보호하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관계 끊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런 선택 앞에서 가장 많이 망설입니다. 그 사람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 나만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소모감은 진짜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관계를 끊지 않고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는 법입니다. 1단계, 묵인을 멈추는 것부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침묵이 동의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투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부탁은 나한텐 조금 과해요. 이렇게 계속 부탁만 받는 상황이 좀 힘들어요. 나도 챙겨야 할 게 있어서 지금은 어려워요. 처음엔 어색하고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 없이 계속 참는다면 상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단계, 대화를 줄이기 vs 감정을 줄이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흔히 택하는 방식은 거리두기입니다. 연락을 덜하고 만남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기대하죠. 그런데요, 이 방식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건 감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예전처럼 정성을 쏟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의 예의는 지키되 의무감 없이 짧고 간결하게, 만남이 있다면 항상 내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걸 심리적 감정거리 두기라고도 부르죠. 겉으론 유지하지만 내 안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3단계, 사람을 고치는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많은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바꾸려는 관계에 빠집니다. 이번엔 좀 달라지겠지.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도 나중엔 날 배려하겠지. 하지만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이 반복적으로 어긋난다면 그건 당신이 바뀌어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은 본인이 바꿔야겠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계 설정. 착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경계를 세우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 사람의 부탁을 3초 늦게 답하기. 즉각 반응을 멈추면 관계의 기울기가 조정됩니다. 모든 부탁의 1차, 유보 넣기. 한번 생각해 볼게. 조율해 봐야 할 것 같아. 바로 수락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일지로 정리해 보기. 페이치. 감정적으로 헷갈릴 땐 객관적인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난 이런 관계에 자꾸 끌릴까?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자꾸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 그건 단지 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감정을 찾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에게 맞추며 살았다면 맞춰주는 역할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바라보게 되는 습관이 있죠. 이걸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감정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더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친절은 천천히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과 내 역할을 구분하세요. K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경계 무너짐입니다. 좋은 사람은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건 바꿔야 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귀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남의 욕심에 휘둘려 자존감을 깎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도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착함이 더 오래갑니다. 오늘의 결심.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서 내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 오늘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질문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벽이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나가 아닌 나를 위한 나로. 나는 왜 항상 미안할까? 이 문장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사과하게 되고 항상 나 때문에 누가 불편했을까 조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들게 되는 감정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맞춰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가장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 당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감정회복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굴러갈까? 자존감이 낮아서일까요? 성격이 순해서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나의 책임처럼 느끼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이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괜히 상처 주는 말 했나?
내가 좀 참으면 분위기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감정의 책임을 잘못 배운 결과입니다. 내 감정을 중심에 두는 법. 이용당하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감정의 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하루 중 내 기분은 몇 번이나 무시당했는가? 대화 중 나의 입장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걱정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걸 써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울 만큼 타인의 감정에 매달려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다음과 같은 사고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이 화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정중하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불편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다. 불편한 감정을 감당하는 것도 건강한 인간관계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난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착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조금만 냉정하게 말해도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한 나 대신 늘 편안한 나의 얼굴로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쌓이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이 마음속 깊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괜찮다는 걸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 편인 척하는 사람들과 진짜 내 편을 구별하는 질문.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이해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불편해했는가? 내가 맞춰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와 관계를 이어갔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이 기준을 세워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내 편이 아니라 내 착함에 기생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위한 문장을 매일 하나씩 외워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다음 문장 중 마음에 닿는 것을 외워보세요. 나는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착한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전부를 주지 않아도 곁에 있을 사람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당신 안에 무너졌던 자기중심을 조금씩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점점 나를 잃지 않는 착함이 무엇인지 감각을 깨우게 됩니다. 관계에서 무너진 감정은 새로운 기준이 회복시킵니다. 우린 너무 오래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까?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좋아하겠지. 싫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감정을 억누르게 될까? 이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 마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감정이 회복된 사람은 상대방의 눈치를 덜 보고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결심, 오늘 하루 내 기분을 가장 먼저 살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돌아보는 존재가 자기 감정입니다. 오늘만큼은 그걸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당신은 그래도 됩니다.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넌 실망이야.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빠서 친구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넌 원래 그런 애 아니었는데 좀 실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움찔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었고 그 말을 듣고 너무 불편해져서 결국 다시 도와줬어요. 이게 바로 감정의 무기화입니다. 말 한마디로 당신 안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심고 결국 다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이 감정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착한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 미안하게 만들기.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아니면 진짜 부탁할 데가 없어. 그냥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넌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말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넌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또 실망시켰구나. 난 왜 이렇게 모질지 못할까?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었잖아. 하며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비틀어집니다. 죄책감은 누군가가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가깝다고 느끼는 관계일수록 죄책감 조종은 더 교묘하고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물었더니 아니야, 그냥 네가 요즘 나를 좀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며칠간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국 더 많이 챙기게 되고 제가 뭔가 잘못한 듯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런 감정 조종은 소외와 실망이라는 형태로 아주 조용히 당신의 감정 중심을 흔들죠. 죄책감이 조종인지 정당한 감정인지 구별하는 법.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미안함이 양심인지 아니면 조종의 결과물인지를 알아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들어준 적이 있는가?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는가? 이 대화 이후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죄책감은 상대의 감정이 아닌 당신을 조정하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조종에 대응하는 착한 사람의 문장들.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싸우듯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단호하지만 정중한 선긋기입니다. 예시 문장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제 한계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제가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판단하는 말은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들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빚은 쌓일수록 나만 갚게 됩니다. 관계에서 생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많은 양보와 희생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의 빚을 지우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할 감정인가? 상대는 나의 감정도 똑같이 책임지고 있는가? 관계는 동등한 감정 책임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한 사람만 미안해하고 한 사람만 사과하고 한 사람만 손해보는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올라선 겁니다. 감정 조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내가 움직이길 기대하는 일방적인 감정 조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들어주는 감정 대행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결심, 상대의 실망이 나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조용히 속으로 반복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감정 중심은 조금씩 다시 당신의 손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주기만 했던 사람의 마지막 상태. 착한 사람의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장 낯설지 않으시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사람에게, 늘 그래도 괜찮아 하며 웃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뭐 하나를 시작해도 금방 지치고 나란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무기력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주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왜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무너질까? 놀랍게도
정서 소진은 가장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불편할까봐. 다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감정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남겨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겉으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말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번아웃, 이모셔널 번아웃입니다. 착한 사람의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방전입니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지쳐 있을까? 다들 잘 살아가는데 나만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신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에게만 써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배터리를 다 써놓고도 충전하지 않은 채 계속 기계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 무기력은 삶의 반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내는 구조적인 경고음이 되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착한 사람들이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선 누구보다 일 잘한다는 말 들었어요. 후배들 챙기고 선배들 요청도 척척 해내고 늘 웃으며 일했죠. 근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 질문 하나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이분은 정신과 상담에서 조용한 번아웃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단계는 단 2가지입니다. 첫째, 그만해도 되는 일을 정리하기. 무기력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아닐까? 이건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닐까? 이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가는 구조 아닐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할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감정 에너지를 자기에게 돌리기. 여기서 중요한 건 휴식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PC,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일시간을 만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감각적 자극을 자주 느끼기. 햇살 아래 걷기, 음악 듣기, 향기 좋은 차 마시기. 이런 감각적 회복은 감정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하루 3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무기력이 와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들 겪는 일이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긴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자기 검열로 자신의 고통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은 다시 받는 법을 배워야 회복됩니다. 오늘의 결심, 지금 느끼는 이 무기력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오래도록 내가 잘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장, 당신 안에서 조용히 울리게 해주세요. 그 울림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괜찮을까? 착한 사람의 2번째 시작은 관계 설계에서 시작된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관계에서 이용당하고 정서적으로 지쳐버린 사람들은 회복 이후 가장 많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다시 사람을 믿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또 비슷한 패턴에 빠지면 어쩌지? 예전처럼 다 주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땐 정말 나 자신을 놓아버릴 것 같아서.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한번 깊게 다치고 나면 우리는
사람 자체가 무섭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와 엮이고 다시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감정의 재출발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다시 다정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회복한 사람은 더는 이전처럼 허물없이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숙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먼저 그려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지금 저 말 예전 그 사람과 비슷하네. 또 마음 열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런 방어는 당신이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다시 다정해지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경계 안에서만 다정해지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 이제부터는 다정함과 단호함을 함께 갖춘 건강한 관계 설계법입니다. 1. 처음부터 내 기준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허용하는 만큼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아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탁을 받으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저는 제 시간이 무너지면 금방 무기력해져서 일정 조율은 꼭 필요해요. 저는 친해져도 감정적으로 밀착되는 건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해요. 이런 말들은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에게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고 싶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 초기 관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호 3가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 3가지 기준을 사용해보세요.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가? 부탁을 잘 들어주는 대신 나도 부탁할 수 있는가? 균형 있는 주고받기가 가능한가? 감정을 말했을 때 가볍게 넘기지 않는가? 그 정도는 다 그래. 같은 반응이 반복되는가?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 착한 사람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감정을 숨기면서 참는 말투 쓰기. 괜찮아, 네가 그렇다는데 부탁받았을 때 자동으로 먼저 도와주기. 내가 해줄게.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 느끼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언젠간 보답하겠지라는 기대 심기. 그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정체화하기. 다른 사람이 계속 주는 쪽으로만 살 순 없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당신의 감정 소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관계의 리허설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관계 리허설입니다. 즉, 실제 대화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건 제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은 조금 저한테 부담스럽게 들렸어요.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을 때,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좀 힘들어요.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정과 거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용기가 아니라 기술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믿을지 말지를 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기술을 알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어디까지 주고 어디서 멈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심. 나는 다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선 안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문장 하나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진짜 사랑은 더 이상 나를 잃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이 문장에 당신은 얼마나 자주 속아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연인이니까 희생해야지. 내 사람이니까 나만큼은 믿어줘야지. 그렇게 믿고 참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엔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이용한 거였던 걸까? 근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무너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견고해지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당신을 이용한다. 이건 비극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더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연인, 오랜 친구는 관계 안에서 정당한 거리 유지가 어려운 대표적 유형이죠.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이용의 구조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습니다. 연애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감정 조작의 패턴, 아래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가 날 사랑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도 내 편은 돼줘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있어. 넌 항상 네 생각만 해. 이 말들은 얼핏 서운함의 표현 같지만 실은 아주 교묘하게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문장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관계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심리가 담겨 있죠. 착한 연인은 애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네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사이가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기준을 거듭 넘다 보면 언젠가는 이건 내가 원하던 사랑이 맞나? 라는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죠.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걸 감추고 있었던 거야. 진짜 사랑은 기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관계 안에서 다음 기준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도움과 희생을 구분하세요. 도움은 선택입니다. 희생은 강요될 때부터 구조가 기울어집니다. 도움을 준 이후에도 마음이 편하면 건강한 관계고, 마음속에 찝찝함이나 억울함이 남으면 그건 이미 경계가 무너진 신호입니다. 2. 네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의 위험. 이 말은 로맨틱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전가일 수 있습니다. 네가 안 해주면 나는 무너져. 넌 늘 해줬잖아. 왜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들은 결국 당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든 그 사람을 위해 움직여야만 한다는 무언의 의무감을 심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네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난 너를 선택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착한 자식이 빠지는 함정.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부모니까 이해해야 한다. 형제니까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우린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뭐 하나 안 하냐? 그래도 부모잖아. 부모 마음 이해 좀 해라. 넌 왜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냐? 정 떨어진다. 이 문장들은 애정이 아니라 감정적 빚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내 감정을 짓밟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정의 포로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말,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래 문장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아끼지만 지금 내 감정도 중요해. 그 말은 나에겐 너무 큰 부담으로 들렸어. 난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우리 관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야. 이런 말들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장을 할 수 있어야 사랑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 열립니다. 착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법. 사람 좋다는 말에만 머물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난 왜 항상 좋은 사람인데 중요한 자리에선 빠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나는 언제나 빠르게 일 처리하고 불편한 사람과도 잘 맞춰주고 동료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늘 도와주지만 결국 중요한 회의엔 불려가지 않고 승진 대상에서도 늘 밀리고 누가 뒷담을 깔 땐 항상 옆에서 듣고만 있는 존재. 나는 이 조직에서 그냥 편한 사람인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무게없는 사람이 됐지?
이건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사회는 무난한 사람을 좋아하되 존중하지는 않는다. 조직이나 사회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고 불평 없이 자기 몫을 묵묵히 하는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존중받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무난한 사람은 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역할, 감정 정리 담당자. 어느 모임이든 항상 분위기 어그러졌을 때 그걸 수습하는 사람, 불편한 대화가 있을 때 웃으며 넘겨주는 사람, 갈등 중재하고 조용히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대부분 이런 역할은 착한 사람, 감수성 예민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의 감정은 조율 가능한 것으로 취급당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은 무게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존중받는 착한 사람이 되는 법. 단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명해져야 합니다. 아래 3가지 태도만 바꾸면 당신의 입지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1. 나의 시간을 조직 안에서 분명히 하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깁니다. 갑자기 회의 소집되면 바로 참석. 타인 일정에 맞춰 늘 시간 비우기. 중간다리 역할에 자주 소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그건 조율이 필요해요. 입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내 시간도 일정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2. 기준이 있는 말투를 연습하세요. 착한 사람은 말투에서부터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괜히 말 꺼내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하지만 조직에서 이런 말투는 내 입장보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신호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이 상황은 제 기준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방식이 반복되면 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방향을 다르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부드러우면서도 당신의 위치를 세우는 말투입니다. 3. 칭찬이 아닌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되기.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자주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정말 성격 좋아요. 항상 웃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 거 도와줄 사람은 오우밖에 없지. 그런데 이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기분 좋은 존재는 될 수 있어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진짜 인정받기 위해선 의견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생각이 깊어.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이 뚜렷해. 그 사람한테는 미리 상의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조직 안에서 감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 연습.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조직 구조 안에서 생긴 일일 뿐이야.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상대가 무례해서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무 오래 참았고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선명해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정 소모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의 결심.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로 당신은 사람 좋다는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조차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나는 왜 나를 가장 함부로 대할까? 이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온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지켜야겠다. 감정도 시간도 이제는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을 아예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그 관계가 달라졌을지도. 이런 생각들은 겉으론 성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조용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 끝엔 이런 감정이 남습니다. 결국 나 때문이야.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건 내가 나를 비난하는 습관입니다. 우린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실수해도 이해하려 하고 못된 말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겐요. 작은 말실수에도 왜 그렇게 말했지? 거절한 다음 날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는데 도와주지 못한 상황엔 내가 너무 매몰찼나? 우리는 늘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끝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아.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이용해온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의 불편함을 외면했고 나의 감정을 억눌렀으며 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는 말, 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걸 지키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이용해온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린 너무 오래 타인을 위한 내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5가지를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주세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대신 이 정도면 나에게 과하다라고 말하기. 나 때문인가? 라는 질문보다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고 묻기.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라는 문장으로 바꾸기. 거울을 볼 때 실수부터 찾지 말고 오늘도 견딘 나를 먼저 떠올리기. 마음속에 나 편 들어주는 목소리를 하나 키워주기.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언어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삶은 결국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결국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계를 세워도 어딘가에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여야만 합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린 착하게 살면서도 휘둘리지 않고 남을 이해하면서도 나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를 넘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심. 나는 나의 편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장 오래도록 그 말이 당신 안에서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